연구감입니다.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부동산 대책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분입니다. 사회개혁운동가면서 주거, 부동산 전문가이시고요. 지금 토지자유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민주주의라는 책을 내신 분인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아예 직접 출마하셔가지고 당선돼서 4년 동안 또 그렇게 아파트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말 사연도 많고 철학도 깊으신 분이십니다. 남기엽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장님 또 수원에서 오셨어요. 이 아침에 고향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은 경기도지만 정말 거리가 어마어마한데요. 예, 자, 소장님, 제가 소개를 잘했습니까? 아, 예.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제가 수원, 오산, 화성 촛불행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또 열심히 뛰셨어요. 네. 예. 정책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부동산 정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신 그런 한 분입니다. 네. 예. 자, 부동산 정책 대책 한 3번 나왔어요. 네, 큰 게 세 번 나왔죠. 네, 최근 것이 10월 15일 대책. 네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상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자, 일단 이번 15 대책은 정부가 말한 대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예,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세는 꺾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출을 크게 조이고 갭 투기는 못하게 하겠다. 네. 이런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려면 이제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이 내놓거나 아니면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원리금 갚는 게 너무나 어렵고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고 던지거나 이럴 때 하는데 지금은 좀 관망하는 상태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또 경기도 12개를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도 크게 조이고 실수요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전에 6.27 대책을 보게 되면은 그때도 아주 규제 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근데 금방 또 약효가 좀 사라졌는지 다시 이번에 15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금융 대책은 좀 한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방에도 수도권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하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여러 채를 들고 있으면은 규제가 많고 또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엄청 올라간다. 보유 부담도 줄고 또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분하면 양도세도 되게 깎아줘요. 많이. 그러니까 여러 채 들고 있을 필요 없이 똘똘한 거 한 채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그것은 서울에 가장 좋으니 서울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한강변 주변 마용성 등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강 벨트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제 계속 올라서 그것이 문제여서 이제 15 대책이 이제 나온 거죠. 네. 집값은 이제 정부 정책의 방향보다는 시장의 신뢰에 따라 움직인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번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봐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 사실 대통령의 용어로는 굉장히 세죠. 그렇죠. 철저하게 억제해라.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억제해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라.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이런 말을 했지만 이게 실제 정책으로 집행이 될까?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실제 정책으로 집행이 되면 다주택 보유자나 네.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시장에 이제 빨리 던지려고 하겠죠. 네네. 그럴 때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시장의 신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책 당국이 말한 대로 네, 맞습니다. 실천에 옮길 때. 네, 대통령이 방향을 지시한 대로 네. 실제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내놓을 거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이재명도 잘하시고 또 부동산도 잘하시는 소장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지침, 본인이 내린 지침을 반드시 이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대장동을 경험하면서 이 부동산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그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향 안정화시켜야 앞으로 좀 희망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부동산 문제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이건 안 되니까 그 문제의식은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예전에 보면 이제 같이 이제 그러니까 토론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제 뭐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집단으로 이렇게 부정으로 뭐 거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토지 공개념까지.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방향과 속도, 예, 언제 투입할 거냐 이걸 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권 초기에 해야 된다. 네, 집권 초기에. 예. 그렇지. 개혁의 동력이 살아있을 때.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부동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집값 하향 안정화라고 하는 거는 그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네. 시민들이. 예. 이렇게 정권이 바뀌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실제 내 삶이 나아지네. 그랬을 때 개혁의 다른 부분의 개혁의 동력도 엄청나게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기고 지금 해야 한다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말을 하고 싶네요. 그 규제 대상인 분들은 지금 정부가 그 언급한 대로 공언한 대로 실제로 집행할지 안 할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관망 중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게 팁을 주신다면은 그거 반드시 이행되니까 그 더 이상 쓸데없는 어떤 미련 고집 버리시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거로 예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안 되고 민주당은 또 망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좀 주춤하는 발언도 하고 좀 이상한 발언도 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좀 실망스럽죠. 네.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면 또 총선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총선은 사실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하고 비슷해요, 성격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총선이면 개혁을 또 하기가 어렵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정부는 부동산 개혁을 할 거다. 그러니 이제 망설이는 사람들은 얼른 시장에 던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얼른 시장에 던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야 그래도 수익률을 조금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재명도 저는 알고 부동산도 아는 남기혁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느냐 이걸 놓고 지금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보유세 강화 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루어져야죠. 이게 사실 당위론적으로는 그런데 당위가 그렇고 부동산 개혁의 기초거든요. 이 기초가 없어서 부동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건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있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그래서 거기서 얻은 그 이득으로 기본소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것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보유세를 강화한 것을 보유세 강화라고 하는 게 사실 몸에 좋지만 쓴 약이에요. 그렇지. 몸에 써요. 근데 몸에 좋아.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쓰다는 얘기는 조세 저항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진성준 의원과 김남희 의원은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는 이런 뭐 박주민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은 지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몸에 쓴 약인데 네. 좋은 약인데 쓰다. 그거를 그러면 좀 달게 만들 수 있는 게 네. 보유세를 강화하면 그 강화한 만큼 그걸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분배하겠다라고 네. 하면 사실은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는 거거든요. 네. 보유하지 않는 사람은 보유세를 안 내요. 네. 그러니까 무관심해요. 예. 근데 보유세를 강화한 만큼 그걸 기본소득으로 주면 그거는 이제 주택이 없는 사람도 이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층이 형성이 되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과거에는 그 문재인 정부 때까지도 보면은 이제 부동산 부자들을 이제 말하자면 악마화 하면서 그렇죠. 1주택은 보호하고 뭐 예. 이렇게 갔죠. 이념적으로 막 접근을 해가지고 그 당사자들도 반발하지만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막 반발하고 네. 민주당에게 그 어떤 마음을 예. 접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은 네. 당사자들은 좀 불만이 있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의 강력한 지지를 예.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개혁 동력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당사자들도 보유세를 부담하는 당사자들도 부담하는 것보다 혜택이 많은 그런 1주택주의자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적정한 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는 혜택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지지하게 되죠. 물론 과다 보유자들은 이제 부담이 더 많겠지만. 네. 그래서 그 정치적인 계산을 보면 혜택이 더 많은 수를 만들어서 이것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정치적으로 유리한데 네. 또 대통령이 예전에 기본소득제 얘기했고 기본사회도 얘기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럼 기본사회 기본소득의 수단으로 보유세 강화를 하자. 민주당이 그렇게 나가는 게 좋지. 네. 보유세 강화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궁색하고 예.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시장이 된들 또 뭐 하겠습니까? 예, 시민의 삶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네. 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뭐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네. 강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그 부자들이 말하자면 공공을 위해서 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영예롭게 만들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많이 뜯어가도 또 뭐 사실 서민 약자층들을 많이 돌보는 일을 하더라도 박원순에 대한 지지를 이렇게 접지 않았던 것에서 우리가 좀 착안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네. 범죄자처럼 이렇게 악마화하지 말고 그 부자들을 영예롭게 네. 해주는 작업들. 예, 그래서 예. 개혁의 동반자로 만드는 일들을 네.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자, 그 소장님,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이게 사실 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을 자산 그 증식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돈이 되니까 한마디로 돈이 되니까. 말해서. 이게 뭐 살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돈 벌 목적으로 그 똘똘한 한 채 이렇게 네, 가지려고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굳이 집을 소유할 필요가 있겠는가 네.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기본주택 정책을 네. 이렇게 고안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뭐 전혀 이행이 되지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굳이 집을 가질 필요가 있나,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네. 적은 액수로 네. 그렇게 해서 집을 가지면은 뭐 거주 수단이 많은데 굳이 이거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 또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되면은 또 집값도 많이 좀 안정화될 것이고. 그렇죠. 예. 기본주택 정책을 그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시행할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네,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네. 그 기본주택이라는 말은 하진 않지만 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그 공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자. 예. 공공임대주택을. 예. 그런 지금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주택의 정신이 지금 반영된 정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해야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목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목돈이 거기에 잠기는 거거든요. 나는
잠기느니 적절한 임대료를 내고 거기서 주거의 안정성만 누리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난 다른 거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사게 되면 집값이 올라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주식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돼요. 네. 주식보다 훨씬 나은 게 아니라 예. 아, 주식하고 비슷해. 근데 예. 주식보다 좀 못해. 네. 라고 해야 꼭 필요한 사람이 집을 사고 네. 집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네. 또 다른 유형의 주택에 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주의 수단으로 이렇게 정상화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상화죠, 사실.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집은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거주할 목적의 공간이다. 네네. 이런 인식만 제대로 박혀도 예. 저는 부동산 개혁 절반은 성공했다고 네네네. 봅니다. 거기에 이제 고퀄의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주거에 대한 염려가 없이 살게 하는 것. 네. 그것도 또 병행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요. 그것이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망국적인 부동산 이 문제는 이제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망국적이에요. 예,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다는 거는 나는 좋지만 네. 항상 피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건 생산적 활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워딩도 정확히 그런데 비생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사회의 각 예. 주체인 국민들의 임금도 같이 오르면은 네. 뭐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도 뭐 크게 좀 어색하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임금은 별로 안 오르는데 그렇지. 자산 가치가 올라서 누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돈 버는 거는 누군가 잃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의 역제 분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자산은 근데 고소득자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임금 소득으로도 엄청난 소득을 버는데 자산을 가지고도 소득을 번다는 거는 결국엔 자산이 없는 사람들의 소득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 그 10.15 대책으로 네. 인해 가지고 대출 규제 강화 이게 핵심인데 10.15 대책이 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집은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볼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없는지 염려하는 예. 분들도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뭐 왜 대출을 줄이느냐, 네.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집 살 수 있게 하느냐, 예. 돈이 없는 사람도 좀 집을 살 수 있게 대출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주거 사다리는 되게 좀 위험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다리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사다리를 누가 밀어버리면 거기에 그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다쳐요. 예.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는 주거 계단으로 바꿔야 합니다. 네, 주거 계단. 예, 계단. 오. 예, 안전하게 이렇게 탁탁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계단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이 바로 대출 규제 정책이고, 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안 해주는, 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갚을 여력을 예. 제대로 확충한 다음에나 네. 안정적으로 이제 빌릴 수 있게끔 한다. 그렇죠. 소득에 기반해서 대출을 해주고, 네. 그리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하고 연계하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주거 사다리가 주거 계단으로 전환이 돼요. 네. 그러면은 큰 돈을 빌리지 않고도 내 집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엄청난 돈을 빌려서 그 원리금 갚느냐고 허덕거리느니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주거 사다리는. 네. 계단으로 바꿔야 된다. 계단으로. 예, 예. 지금 계단으로 바꾸려고 정부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네, 이제 보유세 강화라고 하는 이제 정책 수단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초입에 있는데 예,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좋은 점수 줄 수 있다. 네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예. 좀 더 이제 시장은 하여튼 지켜보는 것 같아요. 반신반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재명 정부가 정말 개혁을 할 건가? 이제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네. 예, 결국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집을 거주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이 큰 부담 느끼지 않고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게
구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는 그런 길인 것 같은데 지금 저렴하게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늘려서 네. 집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적정한 주거비를 내고 살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집값이 잘 안 올라가게 하고 그렇지. 예. 선거 때마다 뭐 생애 최초 구입자나 뭐 청년 신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집을 공급하겠다 네. 이런 약속들은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는 그렇죠. 지적이 네. 나오고 또 현실입니다. 그게 또 네네. 실수요자 지원책 어떤 방향으로 보완돼야 할지 네. 짚어주신다면. 실수요자 지원이라고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걸 저리로. 지금까지 대출만 생각했어요. 대출만. 예. 은행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3기 신도시 이제 25평 정도 보면 5억이 넘어요. 네. 그리고 32평은 8억이 넘고 예. 그리고 서울 시내에 공급되는 건 다 10억이 넘습니다. 네. 근데 그 비싼 거를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엄청난 대출을 일으키거나 그렇죠. 아니면 부모가 돈을 대주거나 네. 아주 좋은 직장 아니면 부모가 돈을 대주거나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입이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 지원 대책이라고 하는 건 금융 대책이나 뭐 저리로 빌려준 이런 거보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주택. 네, 저는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5평 정도 되면 2억 5천에서 3억 사이에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도. 네. 예. 그럼 토지 임대료를 내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확 낮춰서 그 집이 필요한 사람들, 주거 안정성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 전세는 2년 아니면 4년 네.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올려줘야 되고 뭐 그렇지.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많습니다. 예. 근데 전세 비용하고 비슷하게 들지만 네. 주거 안정성을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한다면 이게 바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 대책이 되죠. 네. 예. 토지 임대부 주택이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땅은 공공의 것이고 그 집은 너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공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예. 건물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거니까 개인이 갖고 예. 토지는 이제 임대하는 거니까 임대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정신이 맞죠. 예. 아니 그래야지. 그게 정의의 원리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토지를 사유화하는 것이 얼마나 예. 많은 폐단과 폐해를 낳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토지의 사적 소유 그거로 거기서 생기는 그 불로소득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지 불평등이 사실은 불평등의 주범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를 낮출 수가 있어요. 예, 결국에는 그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다면은 그렇다면 공공이 그 각 지역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네.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저는 지역 균형 발전도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무슨 공급 대책하면 다 수도권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다 수도권으로 몰려오죠. 예. 그렇지 말고 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에서 좀 분산돼서 거주하는 건 어떨지. 수요 분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수요 또 분산. 지금 보니까 익산 같은 경우 그 KTX 타면은 1시간 한 20분이면 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아파트가 익산에 있는데 13평 600만 원. 예, 600만 원이면 집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건 산업 정책하고 교육 정책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이재명 정부에서 풀어야 돼요. 네. 예, 길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단순히 주거 대책으로만 되지는 않고. 그렇죠.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집만 만들면 뭐 합니까? 예,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그것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역에도 지역 화폐로 나눠주게 되면 지역의 소비가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네, 전국의 기본소득으로 하게 그러면 되면 지역마다 점포가 열리고 뭐 그렇죠. 그렇게 그 산업이 진흥되고 그렇죠. 예.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예. 그러면서 산업 정책을 굵직한 산업 정책을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하게 되면 지역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수도권에 몰린 주택 그 수요가 네. 지방으로 분산되고 지방에는 지금 미분양이 많아요. 그렇죠. 특히 대구가 아주 뭐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준공 후 미분양이에요. 다 졌는데 미분양이에요. 이런 게 많아요.
그냥 그 지금 짓고 있는데 미분양이 아니라 이미 네. 다 졌어요. 예. 근데 미분양이 많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건설사가 무너지죠. 그럼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예. 뭐 LH 등에서 이제 저는 저가에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네. 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준다면 네. 저가에 사줘야겠죠. 그렇지. 그걸 뭐 제가 주고 사게 되면 이건 시장 원리에 맞지도 않고 도덕적 해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건 건설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죠. 그게 시장의 원리거든요. 2000년대만 해도 정말 부동산이 불붙었습니다. 예. 그 중앙일보를 제가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 예. 60면을 냈어요 어느 날. 예. 60면을 냈는데 12페이지가 전면 광고, 부동산 전면 광고. 60페이지요? 60페이지 중에서 12페이지. 와. 5분의 1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야 부동산 망국이 되겠구나. 근데 예. 지금 또 때는 인구 절벽 시대로 지금 또 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미분양 상태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가속화된다면은 장래에는 살 사람이 없어서 맞습니다. 안 사서가 문제가 아니라 네. 살 사람이 없어서 네. 결국에는 미분양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설 분양 광고, 그게 신문사 언론사에게서는 그렇죠. 중요한 수입의 수입원이에요.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네. 분양 광고라고 하는 건 집을 계속 지어야 돼요. 계속 지어야 분양 광고를 하니까. 네. 그러면 집이 계속 부족하다라고 하는 논리가 계속 개발이 돼야 돼요. 집은 남아도는데. 네. 예. 그래서 뭐 수도권에는 부족한데 왜 수요만 통제하려고 하느냐, 공급이 부족한 거다. 계속 그런 논리를 만들어야 네. 건설사가 집을 더 짓게 되고 분양 광고를 할 수 있게 되고. 네. 지금 건설사와 언론사는 그렇게 유착 관계에 이제 돼 있죠. 지금 15 대책에 대해서 그냥 하나같이 뭐 예. 민주당은 이제 망했다 이런 식으로 구슬하고 있어요. 구슬.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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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언론사죠. 다 이제 건설사 스폰서를 받는 언론사들의 네. 어떤 현재 이 어떤 경영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방송사도 그렇고요. SBS가 이제 태영건설 예. 관련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지역 민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방송사를 운영할 만한 자금력을 가진 데가 건설사밖에 없어요. 다 건설사에 다 건설사. 예. 그럼 건설사 우호적으로 방송하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예. 민의는 왜곡되고, 맞습니다. 여론은 네. 정말 그 건설사의 입맛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건설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집을 과잉 공급을 해놓으면 네. 그럼 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100만 원에 팔던 거를 60만 원에 팔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안 팔고 버티면서 LH가 사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안 되죠. 국민의 세금을 거기다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 WJ 로님은 LH가 사지 못하게 하고 건설사는 망하게 하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다. 맞습니다. LH와 건설사가 짜고 수요도 없는 건설을 왜 하는가? 맞습니다. 정부가 자꾸 사주니까 그런 것이고 건설사 사주가 언론사 사주이기 때문에 여론 조작하고 이러니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해야 네. 건설사들도 지을 때 신중하게 짓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팔릴 건가? 네. 예, 이게 분양이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줘야 되는데 미분양 되면 뭐 어차피 정부에서 사줘. 이러면 이제 이게 시장 경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또 정부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건설사가 망해버리면 건설사가 다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집 지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그 금융사에게 이렇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네. 않으면은 금융사도 망하게 되고 네네네. 금융사가 망하는 순간 나라 경제는 휘청휘청하게 된다.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염려는 이해도 가고 예. 뭐 염려를 안 하는 게 이상하지만 예. 연착륙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의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네. 선진국의 1.5배나 돼요. 그럼 AI나 이쪽으로 기술 중심으로 가려면 건설업의 비중은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지 않는 수준 범위 내에서 네. 건설사의 구조조정은 자연스럽게 해 나가야 돼요. 네. 이것도 이재명 정부의 몫입니다. 예. 과제입니다, 과제. 윤석열 때 뭐 아무것도 안 했을 뿐더러 악화시켰으니까 예. 이거 수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죠. 떨어져야 할 집값을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그냥 100조 원 쏟아붓고 아이고. 저리로 빌려주고 네. 신혼 부부에게 그냥 뭐 신혼 부부에게 40조 대출을 해주고
또 50년 대출 상품 만들어서 또 빌려가라고 하고 예. 인위적으로 수요를 계속 만들어냈어요. 예, 그 수요를 이제 정리하겠다. 네. 이제 금융을 뒷받침해가지고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대책이죠.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또 정치권이 권력하면은 다 무슨 검찰, 예.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또 뭐 법원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정한 권력,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금융 권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융 권력이 어떻게 해서 컸습니까? 이 건설 기반으로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 이유, 민주당이 뭔가 개혁하려다 결국 좌초되는 이유가 이 금융 권력을 제대로 손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또 그 금융 권력과 공생 관계인 존재가 바로 관료들인데 네.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경제 관료들 뭐 보면은 그래도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등과도 보조를 같이 했던 그렇죠.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예. 전 그래서 매번 민주정부에서 이렇게 뭔가 부동산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중간에 나자빠지는 거는 이 관료들의 장난 때문이 아닐까 전 조심스럽게 의심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의심할 만하고요. 네. 사실은 6.27 대책 네. 아주 굉장히 내용도 좋은 6.27 대책 네. 정부 출범 이후 바로 나온 그 대책하고 9.27 지금 이제 10.15 대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관료들이 만든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돈 엄청 빌려줘서 네. 빌리지 않아야 될 사람들에게도 빌려줘가지고 저리로 빌려줘서 이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집값을 떠받치게 하고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저 관료들이 영혼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 시키는 대로 무슨 자판기입니까 AI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자들이 예. 장난치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이 정책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예. 나중에 민주당 정권이 휘청휘청 해가지고 그래서 또 저쪽 정권으로 넘어가고 저쪽 정당으로 이제 정권이 넘어가고 그래서 또 자기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정부 환경에서 또 그렇게 정책적 장난을 쳐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저는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관료들 농간에 대통령이 이렇게 휘말려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를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수로 봐야 돼요. 이놈들이 장난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얼마 전에 국토부 차관 문제도 아니, 완전히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런 면이 약간 있죠. 근데 무슨 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닌데 그걸 지나치게 확대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관료를 잘 다루는 거는 유능함이죠.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의 몫이에요. 몫입니다. 민주당의 몫이고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관료들의 그런 어떤 농간에 놀아났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그때도 좀 많이 믿업지 못했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과거의 경험을 좀 복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집권 초기에 12구 대책이라는 걸 내놔요. 집권 초 2003년 10월 29일 날 내놓는 대책인데 그때 보유세 강화 정책을 하겠다. 집권 초기에 발표를 했으니 시장은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꼼짝없이 4년 동안 강화되겠네. 흐지부지 되더라도 적어도 이 정권은 4년 남았으니 맞습니다. 지금은 그게 실제 이루어진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던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10월 29일 날 대책을 냈고 2004년 내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하향 안정화 됐어요.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줄어들겠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 근데 2004년에 연말에 이제 입법을 했습니다. 입법을 했는데 종이 호랑이가 나온 거예요. 실제 호랑이를 그리지 못하고 종이 호랑이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약한 게 나온 거예요. 생색내기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 초에 집값이 서울 중심으로 해갖고 막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4년도에 입법을 제대로 했으면 2005년도에 집값이 불붙듯 하고 2005년 6년 계속 불붙듯
한번 이렇게 호랑이가 네. 이렇게 우리에서 나오게 되니까 네. 이거를 집어넣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좋은 대책을 냈는데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다시 투기가 불붙었고 그것을 진정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 부동산 참모들이 강남에 똘똘한 집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놓고 집값 안정한다고 그러니 이게 모순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그런 정책 펴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건데 예, 손해를 보는 짓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좀 우리가 좀 아주 매섭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권 자체가 망해서 결국 이명박에게 정권을 넘어준 걸 빤히 보고도 왜 그 실수를 반복했는지 게다가 김수현이라고 똑같은 사람을 갖다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실장을 한 거 아니에요? 청와대. 그렇죠. 아니 그 양반 저기 노무현 정부 때 또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시원하게 말아먹고 문재인 정부에서 또 기용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 유능함 뭐 이런 게 다 그 결합돼 있는데 지금은 집권 초이고 지금 이제 보유세 강화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기재부 장관도 얘기하고 있고 김용범 실장도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어조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입법이잖아요. 네. 예, 이제 민주당이 중요한데 민주당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차제 그러면 보유세 강화하는데 네.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하고 연계하자. 이게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이제 후보일 때 기본사회를 주창했기 때문에 네. 이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더 개혁적으로 나간다면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혁을 할 때는 일반 국민들의 평범한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이렇게 하면 당신들 이득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부자들한테 내놔라. 이러기만 했으니까 부자들은 반발하고 또 그 부자들과 결국에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사실. 그런 분들이 예컨대 이거예요. 집을 갖고 있단 말이죠. 세를 내줬어요. 근데 막 세금을 왕창 때려 부으니까 이 집 부자가 월세를 더 올려 받는 거죠. 그러니 이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집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빡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집주인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정권에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말 뭐 이념적으로는 뭐 정말 생각이 많았을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은 없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거 안정을 시키겠습니다. 실생활을 실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주거 안정을 시키는 정책을 내고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강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계속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일관성 있게 해나가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도 뭐 부동산 관련한 건 아니지만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개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YT 맘님 충북 진천군으로 오세요. 34평에 1억 5천만 원 됩니다. 서울에서 왕복 출퇴근 5시간인 거 빼고 살만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5시간. 진천까지 뭐 이러면 또 KTX 같은 이런 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SOC. 그러니까 이미 지방에는 그런 미분양 주택도 많고 저렴하고 그리고 빈집도 많습니다. 빈집도 많아요. 인구가 주니까. 그러니까 지방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죠. 산업 정책도 바꾸고 교육 정책도 바꿔서 지방에서 대학을 가도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 문 닫는 대학을 국가가 인수해서 국립대로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냥 문 닫게 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부가 실패한다면은 저는 향후에 집권하기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회생 불가능할 것 같아요. 회생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이 정당을 보면 이런 정당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한다?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유, 끔찍하죠. 예. 근데 아마 진짜 내란을 성공시킬 겁니다. 실패한 내란 이거를 거울 삼아서 반드시 맞아요. 그래서 김건희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되는 그런 세상이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같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하면 실패하니까 더 준비를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깜빵에서 지금 윤석열이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 민주주의를 짓밟았지? 이런 고민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그때 그냥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하면서 아이고 정말 참 지금 지분 적립형 주택, 이익 공유형 주택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장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니까 지분을 예를 들어서 8억이다. 그럼 이제 1억 주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7억은 내 게 아니잖아요. 7억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고 지분을 계속해서 적립하는 거죠. 1억에서 2억, 2억에서 3억. 근데 중간에 난 팔아야겠어. 라고 하면은 만약에 3억 됐을 때 팔았어요. 그러면 5대 3이죠. 그럼 양도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생한 것도 5대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이것도 글쎄요. 이거는 아마 정부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다른 나라에서 이게 시행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뭐 비슷한 유형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저렴하게 그리고 쉽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체로 사는 게 아니라 지분을 서서히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자.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난점은 있죠. 뭐냐면은 그러면 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난점도 있고. 집값이 올라가는 걸 늘 상정하고 만든 거죠. 사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손실도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20%만 내 거고 80%는 공공의 것이라고 하면 80%또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임대료를 또 어떻게 책정해야 되느냐.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굉장히 어려운 난점은 있지만 외국에서도 실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추진해야 될 대안적 주택 공급 방식의 하나죠. 그러면 8억 중에 1억이 내 돈이라면은 나머지 7억은 뭐 정부나 건설사. 그렇죠.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건설사의 그 LH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LH 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7억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지분을 계속 늘려가라. 굳이 집을 그 돈 주고 사야겠다 하는 분들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안적 그 주택 공급 방식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 방식도 그것도 있고. 비슷해 보이네요. 이익 공유형 주택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분이 공유가 됐잖아요. 지분을 이제 나눴잖아요. 5대 5로 나눴다라고 하면 이익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분 공유하고 이익 공유는 같이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안적 주택 모델도 있군요. 아마 지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이것도 준비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러면 건설사의 이득이 아무래도 좀 이런 지금보다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분양 주택보다는 좀 줄겠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좀 입맛이 당기지 않아가지고 잘 도입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건설사는 좀 더 비싸게 분양하고, 그렇지. 바로 또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때부터 봐오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비전 같은 경우. 이 대통령이 정말 뜻대로 의지대로 부동산 정의를 세워 나간다면은 한 5년 후쯤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나라가? 부동산 개혁을 하게 되면 나라가 불평등이 일단 줄어들겠죠. 부동산이 불평등의 주범이니까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또 부동산에 희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소비도 되게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주거 문제가 해결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의 개혁도 굉장히 많이 이 진도가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개혁은 사실 모든 것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주거라고 하는 게 삶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부각될 것 같으신지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아마도 민주당이 저는 보유세 강화 정책을 네.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온 사람도 그렇고 지금 정책위 의장 한정애 정책위 의장도 세제는 뭐 말을 안 하겠다 이런 한국노총 출신인데 그분이. 그렇군요. 그리고 공급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향적으로 좀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개혁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개혁을 잘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책적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선거가 때 되면 또 바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기다릴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개혁을 통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게 낫지. 부동산 개혁을 밀어가지고 세제는 부담스러우니까 뭐 공급으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럼 불신만 쌓이는 거고. 그래서 하반기에 부동산 개혁을 좀 하고 실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됐어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그게 성적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적이고. 이 기조를 나는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 주거 약자들의 어떤 주거권을 살리는데 굉장히 나는 집중하겠다. 그리고 적정한 주택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데 나는 힘을 쓰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더 올라가서 내가 돈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자꾸 풍기는 거는 그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건 망국의 길이다. 국민의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뚜렷한 대비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땅값 올려주겠다, 집값 올려주겠다, 그거 노골적으로 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라고 하면 이제 여당 후보, 여당하고 가까운 후보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저렇게 돼가지고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주거는 안정돼야 됩니다. 주거권이 실현돼야. 다음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뭘 쉴 수 있어야지 뭐 좋은 구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너무 비싸면 원리금 갚는데 그냥 인생 노른자위 같은 시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요. 이게 뭔 좋은 사회입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나가야죠. 맞습니다. 자,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그 인터넷 인프라가 깔려 있는 곳인데 이제는 뭐 어디 살든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강남으로 막 수도권으로 꾸역꾸역 모여 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맞습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이런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도 이 정부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소장님 너무 똑똑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 텐데 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되셨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개혁 운동의 일환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뭐 개혁을 하겠다라고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고 지인이 아파트에 같이 사는 지인이 그 동대표 회장 출마를 권유를 했어요. 처음에는 동대표를 권유해서 좀 내키진 않았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많고 욕망의 그 어떤 도가니였어요. 관리비가 우리 아파트는 한 50억 원 되거든요. 좀 큰 아파트인데 그거를 뭐 흥청망청 쓰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뭘로 흥청망청 씁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해요. 이게 나라하고 비슷해요. 관리비 걷어서 뭐 운영하는 거. 깨가지고 하듯이. 나라도 세금 걷어갖고 뭘 하잖아요. 관리비 걷어서 이제 공사 아파트 내에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공사하면은 업자를 선정을 해야 돼요. 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공사비가 부풀려지죠. 제가 이제 회장이 되니까 저는 이제 저를 지지하는 그 동대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난히 저는 임기를 마쳐야겠다라고 했는데. 저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게다가 또 우리 남기혁 소장님은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인데 얼마나 위협적으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공격을 하고 해임 투표를 하겠다고 해서 해임 투표를 3번씩이나 하고. 탄핵을 당하실 뻔했군요. 그리고 15번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까지? 형사고소까지? 아이고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느냐고 저는 뭐 병원도 가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잡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원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 네.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냥 외면하거나 내가 여기 떠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2년 동안 정말 그냥 뭐 개고생을 해가면서 네. 이제 결국은 개혁을 해냈죠. 아, 그리고 어떻게 뭘 어떻게 개혁하셨어요? 저를 이제 고소한 사람들, 저도 이제 사실은 중요한 이 잘못을 한 것을 저는 이제 제가 수원 사는데 수원시에 감사 청구를 했어요. 오.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잘못한 것을 우리 회계 감사를 하자. 회계 감사를 받은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이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죠. 야, 이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 회장 임기는 2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출마해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출마를 못 하게 됐어요. 와.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동대표들을 제가 이제 평소에 저를 돕던 사람들을 동대표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신나게 개혁을 하는 2년을 또 시간을 아파트 보냈습니다.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예, 이제 분쟁이 없어지고 뭐 마을 학교 이런 거를 하고 뭐 청년 푸드트럭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평화로워졌죠. 평화로워졌고 또 가치도 많이 올랐어요. 예,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사람 냄새 나는 어떤 주거 공간으로서 변화를 했고요. 예, 부정부패만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그 아파트 민주주의라는 아주 영화 같은 얘기인데요. 네, 정말 그림 같은 얘기들이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 그 지금 아파트에서 분쟁이 벌어진 곳에서는 좋은 어떤 아이디어와 영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뭐 저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파트가 그런 분쟁을 겪고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못 본 척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 또 그 저항을 하면 뭐 극악스럽게 괴롭히거든요. 그들은 욕망 때문에 그동안 이 아파트를 장악해 왔던 건데 그 욕망과 싸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시의회, 뭐 도의회, 국회 이런 데는 지켜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욕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욕은 가끔 하지만.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뭐 그냥 그 욕하는 것도 일상다반사고 와서 때리려고 하기도 하고. 아이고야. 예, 저도 한번 맞았죠. 아, 폭행도 당하셨어요? 네, 등짝을 때리고 뭐 그랬습니다. 위협하고. 뭐 우리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 한번 날 걸 뭐 이런 식의 위협도 하고. 이야. 저는 약간 극단적인 예인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카르텔을 형성해서 관리비를 이제 빼먹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입주민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 방관 속에서 그런 악들이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장님, 동대표님 뭐 이런 호칭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또 와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의도를 갖고 있는 나쁜 사람들에게 또 부역을 또 잘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상식 있는 마을 공동체를 좀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엄두가 잘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저기 들어갔다가 나 봉변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실 법도 정비해야 되고 누군가가 이렇게 혼자 들어가면 어려운데 두 명, 세 명 같이 들어가면 충분히 바꿔낼 수 있다. 우리가 사실 주거 공간이고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이런 방관과 침묵 속에서 엄청난 악이 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주변에서 감시와 견제의 눈을 갖고 일상을 보낸다면은 내가 사는 주거 공간이 더욱더 정의로워지고 투명해진다. 이런 말씀. 제가 짧게 한 30분 정도 더 30초 정도 말씀드리면 이게 아파트의 그 민주주의의 문제도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안 두냐면 아파트 관리를 엉망으로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관심 갖죠. 제대로 뭐 페인트 칠을 제대로 했느냐, 화단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이것이 가격에 영향을 준다면. 근데 그것이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뭐 전철역이 들어오느냐, GTX가 뚫리느냐, 뭐 여기에 도로가 나느냐, 뭐 공원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바뀌느냐. 이렇게 해서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관리와 무관하게 집값은 올라간다. 그러니 네. 너희들이 뭐 먹든지 말든지 나는 집값 올라가면 돼. 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근데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를 잘해야 네. 유지가 된다. 뭐 우리가 그 중고 자동차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관리를 잘해야 제값 주고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관리를 잘해야 예. 거의 공동체성이 살아 있어. 네. 그것이 이 무형의 가치가 사실 금전적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가격이 그런 관리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불로소득이 많이 생기면 네. 아파트의 민주주의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제가 그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네. 아파트 민주주의. 여러분, 아파트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아, 오늘 남기업 토지 플러스 정의 소장님과 함께 토지 플러스 자유. 아, 자유.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아하. 이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유도 없으면 또 정의도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남기업 토지 플러스 자유 연구 네. 소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수원에서 오셨는데 너무 뜻깊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모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네. 뭐 전화 연결로 또 좀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잘 잡고 있다는데 언론들은 뭐 그냥 말마다 그냥 비난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정의를 향해 가는 길에는 물론 이제 선거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원칙이 중시돼야 한다. 그런 점을 또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